방법에 대하여 그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 듣고 이것을 전라북도의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또 직무 스트레스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고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해 주실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이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직무 스트레스 하면 우리 정신보건 사업 중에서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한 사업이고 앞으로 이 정신보건 사업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까 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기관, 그래서 소방서하고 경찰서, 지금 저 관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뭘까? 이분들은 좀 더 우리와 일을 하시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지금 동의하면서 또 우리 정신보건 사업의 하나로 이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 있던 차에 직무 스트레스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민하신 우리 최영호 교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로 하셨습니다. 최영호 교수님은 이제 저하고는 아주 긴 시간 동안 같이 잘 알고 지내고 계시지만은 현재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성모병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대한 불안학회 이사장, 또 직무 스트레스 학회 회장. 여러분들 가끔 방송 보시죠? MBC 생방송 오늘의 아침. 그게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복한 선물, 옵티미스트. 그래서 긍정에 대한 긍정심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아무튼 이게 바쁜 시간인데도 우리 저희들이 실은 귀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시고 나중에 강의가 끝나시면 좋은 질문도 하시고 좋은 이 교류 시간이 되시길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최종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현 씨가 불러주셨는데 조금 약간 저는 얘기를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약간 좀 가슴이 답답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도 좀 그렇게 시작하는 게 뭐 나중에 가벼워지는 안무로 약간 무겁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분 아세요? 사진 좀 프린트해서 뭐 일가친척도 있으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한 다리만 건너면 뭐 그런 연구도 있었죠. 6단계 건너면 다 한다. 3단계 건너면 뭐 최소한 이름은 알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뭐 가족이나 먼 친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어차피 이분 뭐 다 알려주신 분이고 그래서 약간 뭐 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분인지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전혀 모르시는 분? 네. 약간 이분이 조금 잘생긴 사실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입니다. 생각을 안 해도 명확하게 보면.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신지? 감이 안 오세요? 이분이 지금은 한 2, 3년 전에, 13년쯤 전에 소위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왔는데 굉장히 살기가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말하자면 가족도 심원치 않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이제 얘기하면 좀 이렇게 하위 계층이셨고 참 살기가 어렵다. 세상에 불만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도 어렵고 뭐 직장도 잃어버리고 먹고 그것도 안 되고 여러 군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으나 참 문제는 생기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와중에 가족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 뭐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런 문제들 뇌졸중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났어요.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사람들. 너무너무 열받고 정말 세상에서 분노와 원망만 쌓이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 이제 자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난 도저히 이 세상에 살 길이 없다. 이대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죽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으려고 했더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같이 죽자 그랬습니다. 같이 죽자. 자, 우리 같이 죽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동네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샀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휘발유는 자동차가 아니면 팔지 못하게 됐습니다. 들통에 파는 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석유 같은 걸 살 수 있으나 휘발유 자체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포터블한 통에 팔면 불법입니다. 주유소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샀어요. 4리터씩 2개 들통에 샀습니다. 그리고 이걸 불을 쏴주려고 같이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뭘 했을까요? 이제는 눈치가 좀 채졌을까요? 지하철 탔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딱 10년 됐습니다. 그때 느낌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화나면서 이랬던 분이고 이름은 김대한이라는 사람이고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딱 10년 전에 이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열받고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이 속에서 막 다 나도 죽고 살려 죽겠다라고 해서 지하철을 명동 노타리역에서 1079호라고 하는 이 기차를 탔습니다. 지하철 번호가 1079 탔습니다. 뒤에서 2번째까지 탔어요. 타고 가는데 죽으려고 부르는데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은 불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죽고 다 죽겠다는데 정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통은 들었으니까 라이터를 틀어가지고 라이터가 2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팍 불을 켰어요. 그 안에서 그냥 들통을 놓고 불을 팍 켰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왜 지하철에서 불을 켜고 그러는가 이상한 욕을 했어요. 욕을 했는데 이제 그러고도 올 켰어요. 못 켜고 있어요. 지하철 점점점 가면서 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역에 들어오는 순간에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사람이 말렸을 때, 뭐라고 그랬을 때는 못 켰는데 지하철이 돌리면서 문이 끼 열린 순간에 불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진짜 불을 붙이는구나, 이거 휘발유구나 하면서 말렸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당탕탕 하다가 미처 불을 붙이지 못하고 들통을 떨어뜨리고 라이터를 떨어뜨렸어요. 불이 확 붙었습니다. 이 사람 몸에 확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튀어나갔어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김대한이라는 사람은 튀어나갔습니다. 지하철 문은 1079호는 도착했기 때문에 열려 있었어요. 몸싸움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불은 객차 안에서 불이 확 붙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몇 가지 좀 빵꾸난 걸 한번 봐요. 빵꾸난 거. 처음에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스트로크가 오고 그 사람이 건강을 잘했으면 여러 가지 고혈압 관리 잘하고 그랬으면 사실은 뇌졸중 안 왔겠죠. 뇌졸중이 왔더라도 사실은 뭐 어떤 재활 먹고 살 길이 있다든지 가족이 떠나지 않았든지 그랬지만 괜찮았겠죠. 분노가 있었을 때 그걸 좀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괜찮았겠죠. 이거 방역센터에서 가서 면담을 해줬다든지 케이스 스터디를 잡아서 잘 지지를 해줬다든지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빵꾸가 계속 났어요. 휘발유를 사러 갔을 때 주유소에서 우리 휘발유를 들통에 팔지 않습니다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 처음에 불을 켰을 때 50대 아저씨가 자꾸 불을 켤 때 말렸던 분이 왜 그러시냐 좀 따뜻하게 얘기해줬어도 열이 덜 받았을 거예요. 불을 싸울 때 몸싸움 할 때 그때 했을 때도 좀 이렇게 철저하게 막았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자, 빵꾸가 계속 나요. 불이 확 났습니다. 불 나고 튀어나갔어요. 몸에 불이 붙인 채로. 근데 그게 CCTV에 잡혔습니다. 그 테이프 리코더가 있어요. 그런데 그 CCTV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 지하철 사령에서 딴짓했어요. 모니터 켜놓고. 그래서 불 붙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보는 거였으면 이게 화재가 났구나 했을 텐데 그냥 했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엥 울었는데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화재는 제가 무슨 장난이고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 기차에 탔던 사람이 나가서 불 나고 봤잖아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119에. 나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1분 사이에요. 그런데 불이 휘발유 통해서 불 난 거 보셨는데 연기가 갑자기 확 타오르면서 연기가 팍 나게 됐습니다.
나게 되면서 이제 원래 1079호에 있던 기차에 탔던 사람들은 다 내렸어요. 거의 대부분. 내리고 연기가 막 나고 연기가 확 나니까 하여튼 불의하게 도망가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그중에 몇 명을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연기가 꽉 찼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 중앙역에 연기가 꽉 차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연기가 꽉 차니까. 근데 신고가 받은 게 없거든요. 자기들은. 왜 그랬냐면 1079호에 기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이. 딱 봤더니 뭔가 뻥 하더니 이상하더니 막 연기가 나서 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불이 난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는 차에.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갔어요. 보고를 먼저 했었어야 됩니다. 원래는. 불이 화재가 났었으면은 내가 그 마이크로 보고를 했었어야 돼요. 달려가더니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불을 끄기엔 이미 늦었어요. 소화기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토끼였어요. 도망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홀이 그러니까 3층, 지하 3층입니다. 3층에서 2층, 1층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 1079의 기관사는 사령하고 연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1079호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도망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지하철에 화재가 난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너편에서 1080호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화재가 났다는 걸 알고만 있었으면 무정차 통과하면 돼요. 전속을 내서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300m 전에만 얘기를 해주면 지하철 쓸 수 있습니다. 역에 안 쓰면 괜찮습니다. 아니면 되게 그런 경우나 무정차 통과를 달려가면 돼요. 그런데 1080호가 쫙 들어가고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사가 보니까 앞에 주안역에서 연기가 가득 찬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 연기가 찼어요 하고 사령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사령에서는 몰라요. 아직까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간쯤에는 119에는 알았습니다. 119에서는 누가 튀어나간 사람이 화재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지하철 사령은 불난 걸 몰랐어요. 연기가 가득 찼어. 조심해서 운전해. 그리고 전체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대구 지하철 중앙역에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연기가 가득 찼는데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 운전하십시오. 라는 경고를 했어요. 조심 운전하고 이 사람은 그냥 역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여기가 꽉 찬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봤더니 연기 꽉 찬 거예요. 지하철에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철 문이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연기가 꽉 차니까 연기가 차로 들어오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문을 잠궜어요.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연기가 너무 차서 손님 하차가 불가능합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손님 안 내리고 출발하겠다. 명령을 해야 되니까 했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전기가 나갔어요. 그때 전기가 나갔어요. 전기가 나갔고 여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기차에 있던 불이 1080호로 옮겨 붙었습니다. 1080호에 있던 사람은 한 명도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내리자마자 다쳤으니까. 그런데 전기가 나갔어요. 말하자면 시동이 꺼진 거죠. 화재 때문에 꺼진 거예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말하자면 시동을 킨 거죠. 3번 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철 매뉴얼에 기관사 매뉴얼에 보니까 전기 배전을 3번 이상 하면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3번까지밖에 급전이 안 돼요. 3번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급전을 했어요. 너무 당황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니까. 그러다 잠시 들어왔어요.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 출발했어요. 다시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너편에 있던 약 250명쯤 타고 있었던 기차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전기가 나가고 됐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문 안 열릴 때 여는 방법 아세요? 지금은 뭐 이렇게 있고 뭐 도끼도 있고 다 그렇죠. 어떻게 누르면 된다라고 불을 꺼졌고 아무도 여는 사람 알 줄 아는 사람 없어. 다행히 몇 사람이 문을 열었고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가득 찼고요. 완전히 그 연기했고 하지만 이 여러분이 알게 된 대구 사망자는 거의 대부분 1079호 원래 불이 난 곳에서 난 게 아니고 건너편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던 기차에서 있었던 사람 200명 중에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갇혀서. 자,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 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시작을 하냐. 정말 얼마나 많은 빵꾸가 났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디만 괜찮았어도 퍼지지 않았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으세요? 이걸 보실 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3번 급전할 때 전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도 그냥 방송하고 이게 또 12080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 사람 기사는 어떻게 당황하다가 결국은 문을 안 열어놓은 채로 시동키를 뽑아서 마스터키라고 그러더라고. 시동키를 마스터키를 뽑아서 탈출했어요. 살았습니다. 이 사람. 자기 문이 열리니까 근데 이 마스터키를 뽑았기 때문에 이 모든 차의 객차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깨고 나온 사람만 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면 문을 열 줄 아는 사람만 열고 나왔었어요. 자, 이 사건에서 모니터를 열심히 봤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직업이었던 사람이, 내가 CCTV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거 어떤 사람이 1079호에서 불이 몸에 붙은 채로 그 김대한이라는 범인이죠. 튀어나온 걸 발견했었더라고요. 저 차에 불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 1080호는 멈추지 않고 무정차 접근했을 겁니다. 1079호 기사는 불이 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리포트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살아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도망간 건 내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했으면 돼요. 불이 났다고 도망갔으면 됐습니다.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경보가 분명히 울었을 때 불이 났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그 경보가 진짜 불이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정차만 시켰어도 무정차 통과만 시켰어도 아까 김대한이 혈압이 높지 않았어도 시작한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빵꾸에 우리가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계속 갑니다. 그런데 봐요. 불은 퍼졌어요. 이게 이제 10시쯤 불이 났는데요. 이제 119가 신고가 받은 거는 화재 불이 딱 일어나고 2분 만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혹시 소방대에서 오신 분 계세요? 대단히 훌륭합니다. 2분 만에 신고를 받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불의 속도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대한민국 소방대 역사상 한 번도 지하철에서 불난 걸 꺼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지하철은 최소한 지하 3층 아시죠? 또 표 파는 곳, 플랫폼, 기차가 다니는 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 용감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난 충분히 그런 직업 의식이 있었으나 단 하나도 지하철 밑에서 얘기할 수 있는 화생방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그 대구 지하철역의 구조조차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전혀 시뮬레이션 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어요. 소방대가 도착해서 3시간 동안 불이 계속 났습니다. 물론 불을 껐어요. 1층, 지하 2층, 매표소, 플랫폼 껐어요. 불난 곳은 못 갔어요.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건 10시에 불이 났으나 1시가 넘어서 됐습니다. 그 안에서 소방대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여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방대의 어떤 능력만 있었어도 그런데 준비만 돼 있었어도 지하철에 불이 날 걸 알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하철에 소방기를 지하철은 소방법 치외법권이었어요. 이 이후에 뭘 해야 된다,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이것만일까요? 이 기차를 만들 때요, 대구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 인천, 부산 지하철, 인천 지하철, 그 다음에 대구 지하철 만든 겁니다. 서울시 지하철은 9억 원쯤 합니다. 한 대당. 대구 지하철, 지자체 돈 없습니다. 퉁쳤어요. 우리 잘하시는 거 있으시? 퉁쳤어요. 왜냐하면 5억 5천으로 들어와라. 우리 돈 없다. 6억 미만으로. 원래 우리가 만든 기차 훌륭합니다. 수출하는 단가가 15억이에요. 서울 지하철은 9억. 그걸 6억으로 퉁쳤습니다. 6억 단가. 납품가 5억 5천. 퉁쳤어요. 반값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소위 얘기한 만연제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다. 한번 브릿지를 넣으면 완전히 다 날 수 있는. 지금 요새는 지하철 보시면 다 쇠로 이렇게 만드시나 이 10년 전만 해도 불에 정말 잘 타는 가스가 아주 잘 출현되는 아주 럭셔리하지만 싸구려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그 가스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형으로 죽기 이전에 여기서 나온 연기를 마시고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고 생존자들의 대부분도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걸 퉁치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이거를 조금 만연제만 썼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결과 정말 끔찍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죽었고요. 정말 그 사건을 뭐 대구에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192명이 죽었습니다. 지하철 약 200명이 타고 있던 지하철에 192명이 죽었습니다. 151명이 생존했지만 제가 10주년이에요. 10주년에 제 전공도 주로 하는 게 PTSD여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생존자 중에 일부를 인터뷰하고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7명 인터뷰했는데 26명이 극도의 PTSD, 외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그 트라우마가 10년이 지났음에도 전혀 잊혀지지 않아서 절대로 밤에는 불 끄고 못 주무시고 고깃집 앞에 못 지나갑니다. 타는 연기와 냄새가 나서 대한민국에서 고깃집 앞에 못 지나면 대한민국 식당은 다 고깃집이에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의 질이 망가져 있고 아무도 회복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얘기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왜 얘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빵꾸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한 곳만 빵꾸가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라도. 제가 아까 문제라고 얘기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막았으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학자들의 이런 거 전문 용어 만들기 좋아해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위스 치즈 아십니까? 여러분 안전과 이런 거 하시는 거, 의료사고 하시는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 치즈라고 해서 이런 덩어리를 딱 잘라보면 이제 전 역기에서 안 좋아요. 우리나라 치즈는 역시 임실 치즈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무슨 얘기냐면 딱 까보면 뽕뽕뽕 구멍 뚫린 거예요. 구멍 뚫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구멍에 젓가락 하나 꼽는다고 쳐봐요. 쳤다고 치면 저기서부터 관통에서 쭉 나올 확률은 드물까요? 높을까요? 한 번에 쭉 뚫리게 랜덤하게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게 기포작용에 의해서 퍼멘테이션 하면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이므로 절대로 그 구멍이 일치될 확률이 되게 적습니다. 그렇죠? 구멍이 랜덤하게 막 무작위로 뚫리는 것이므로.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구멍이 한 줄로 얼라인먼트 됐을 때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병원 하시는 분들은 의료사고는 이래서 납니다. 간호사가 오른쪽 왼쪽 우리가 의사가 돌았으니까 왜 오른발 왼발 따로 수술합니까? 의료사고죠. 수많은 확인 잘못, 태깅을 잘못했다, 뭐가 우연히 이 팔찌가 있었는데 떨어졌다, 차트가 그때 없었다, 이러면 결국 나중에 와서 누군가 빵꾸 하면 결국 빵꾸 하면 사고를 해냅니다. 제가 대구 지하철 사건의 얘기를 들었으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은 스위스 치즈 모델을 따릅니다. 특히 어려운 일들. 무슨 얘기냐? 빵꾸가 한 군데서만 안 나면 괜찮아요.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모델이 이런 모델이죠. 어디서만 얼라이먼트가 다른 쪽으로 가면 맨날 새는 빵꾸만 막을 수 있으면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게 방호벽입니다. 은행 같은 데서 여러 암호를 쓰고 방호벽을 하는데 그 방호벽이 똑같은 방호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호벽, 다른 방식의 방호벽을 써야 하나를 뚫고 들어오고 두 개를 뚫고 들어와도 세 번째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직무 스트레스의 이해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도대체 얘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아니 직무 스트레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뭐 대구 지하철 이게 10주년 저희가 정말 가슴 아파요. 저희가 늘 가슴 아픈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사실 직무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서 스위스 치즈 모형처럼 적당한 모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방호벽을 만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르게 서 있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나를 찔러대요. 공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찔러댑니다. 그 찔러대는 것을 내가 다른 얼라인먼한 방향으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죠? 대구 지하철 사건 어떻게 빵꾸가 났는지
어디서 한 군데만 누가 막았어도 그런 200명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왜 20살짜리 여자애가 고등학생이 수업을 안 가고 그러는지 몰라. 땡땡이 쳤으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날 아침 9시에 죽은 애들이 있습니다. 김대하나한테 휘발유만 팔지 않았어도 1079호의 기관사가 사령한테 불이 났다고 얘기만 했었어요. 정말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도 정말 작은 일들을 막으면 그 자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빵꾸가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빵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정말 급하시면 지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게 주제예요. 이 얘기를 가지고 제가 그거를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느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다른 얘기 지금부터 주무셔야 됩니다. 뭐 피곤하시고 일하시는데 주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방호벽을 여러 개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서 쌓아야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직무실수 관리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많은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찔러대는, 우리를 찌르는 돈 문제, 뭐 성공 문제, 뭐 있잖아요. 명예, 뭐 하여튼 그걸 위해서 안 되는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뭐 관계 문제. 여러분들 이 수많은 일들, 뭐 지금 여기서 직원들 계시면 할 일도 많고, 왜 강의도 스트레스 아니에요? 괜히 뭐라고 이게 괜히 약간 동원 분위기가 좀 있으신 거예요. 뭔가 이거 다 압박이고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지만, 근데 이런 때 사실은 모든 일들이 나에게 방호벽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들인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으세요? 제가 인정. 수많은 일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처리해야 될 거 제가 인정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정말 많고 특히 팀장은 하기 싫은 걸 시킵니다. 근데 그 팀장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기 싫은 거를 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게 일만 가지면 견딜 수 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회사는 가면 모든 직장에서는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저 인간이 있습니다.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숨을 탁 막히게 만드는 저 인간 때문에 나는 회사만 가면 죽으려고 그러고 직장에 가면 어려운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저는 굉장히 그 원리 중심적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배워요. 뭐 요가, 필라테스, 마인드풀니스, 요새 뭐 하는 뭐 이완이니 뭐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다 원리에서 벗어나면 어떤 것도 방어벽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수많은 요가 강사님들 돌아가시게 되는 거 말린 적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게 길이 아니거든요. 그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칙 중심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주는 것들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직무 스트레스 하려면 직무는 아시니까 스트레스가 뭘까요?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해보세요. 한국말로 뭡니까? 스트레스. 자극. 나한테 찌르는 거. 아까 자극. 모든 스트레스가 자극입니까? 난 자극이 많아. 우리 팀장은 나한테 자극을 줘. 뭐 말이 되네요. 자극. 나는 자극 때문에 머리가 아파. 나는 오늘도 자극이야. 자극 이빠이.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스트레스의 일단 한국말이 뭐야? 한국말. 자극 말고 또 없어요? 스트레스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것도 자극. 뭐야? 스트레스. 자극. 스트레스의 한국말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의 한국말은 영어로 스트레스예요. 그죠? 한국말은 스트레스입니다. 번역이 안 돼요. 번역이 안 되는데 써가시면 돼요. 스트레스라고 씁니다. 스트레스가 한국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자극같이 아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것들이 요인이에요. 요인. 스트레스 주는 것들. 요인이 많으면 반응은 뭐냐? 머리 아프고 머리 어깨 무릎 아파요. 우울해 죽고 싶어요. 술 처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응 나타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반응.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요인이 많으면 반응이 다 많나요?
이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있어요? 액면 까봅시다. 스트레스 요인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누가 제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여러분 보면 애새끼 뭐 결혼하신 분은 속세이고 남편은 뭐 바람 피워 나갔고 뭐 있잖아요. 뭐 돈 있는 거는 그날 벌은 거 해갖고 했는데 개 좀 튀었고 뭐 어저께 집에 갔더니 뭐 보일러 터져가지고 물 새고 밑에 집 도배했나 그러고 난리가 있는데 뭐 전세집 옮겨줘야 되는데 뭐 돈 없고 뭐 있잖아.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 있잖아. 아들 새끼 공부 안 한다고 고등학교 갔는지 아들 갔더니 나가고 주유소 가서 있고 뭐 있잖아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제일 많아? 누가 제일 많아? 요인들이 있잖아. 요인들이 있잖아. 그게 요인이에요. 요인이 있다고 다 반응이 있지 않아요. 다 반응이 있잖아. 반응은 이 중에도 계세요. 반응 높은 사람. 머리 어깨 무릎발 아프시고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도망가지 마약하지 뭐 있잖아요. 행동 나빠지지 뭐 죽고 싶지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중에. 그런데 그분이 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례관리 보세요. 꼭 요인이 많은 사람이 반응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혀 다른 스펙트럼.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 때 요인이 많은지 반응이 많은지 구분하셔야 돼요. 중간에 잊어버리기 쉬운 스펙트럼 중에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지각이에요. 스트레스는 정말 많은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진짜 많아요. 태어났는데 유복자를 태어났어요. 기름바닥에 버렸어. 고아원에 갔어. 고아원에 갔더니 고아원 원장이 막 성추행해. 성폭행하고 막 따먹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도망가다가 담 넘어가다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쩔름발이 돼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쩔름발이 돼가서 어떻게 도망가다가 가시덩굴에 넘어가지고 얼굴 쫙 찍혀있어. 얼굴이 막 가시가 생기고 그랬는데도 쓰러졌더니 어떤 남자가 와서 뭐 지나가다가 잘 봐줘. 너무 좋은 사람 같은데 알고 봤더니 막 정말 가포 막 그래가지고 막 문풍문풍해. 그래서 애 낳는데 애가 뭐 무슨 막 미숙하고 뭐 뇌수종 있고 막 그래. 그래 내가 키웠어. 열심히 키웠는데 키우다가 뭐 파출부하고 하다가 파출부에 있는 아줌마가 그 악덕 아줌마 만나가지고 돈도 못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출부 하다가 그러다가 뭐 해서 집 한 칸 마련에 집에 불 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요인이 많아. 요인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근데 요인이 많은 사람이 정말 반응이 많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요한 건 지각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많이 느끼시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의 요인은 별로 없어도 느끼는 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각이라는 중간에 패러다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다 따르래요. 어떤 사람, 이 중에 어떤 분은 있으시죠. 요인도 높고 지각도 높고 반응도 높고 어떤 분은 요인도 낮고 반응도 낮고 지각도 낮고 낮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이럴 때 어딘지 높은 게 좋을까? 왜 낮은 게 좋을까요? 요인은 되게 많은데 반응은 하나도 없어 좋을까요? 그런 놈들이 누구예요? 그런 놈들이 남자예요. 남자는 요인은 있는데도 반응 못하다가 탁 죽죠.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면 맨 여자들이야. 병원이 여자 사업이에요. 남자들이 물론 낮에 직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병원은 다 아줌마 사업이에요. 어떻게 아픈 데 많고 표현하는 건 다 아줌마예요. 왜 그럴까? 요인도 있지만 반응이 많아서. 반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살아요. 병원에 잘 가고 치료 잘 받고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갖고 10년 이상 각 죽어요. 반응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병신같이 각 죽는 거야. 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 각 죽는 거야. 이게 가만히 보면 다른 패러다임.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고 할 때 항상 이 사람이 요인이 많은지 지각이 많은지 반응이 많은지를 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직무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 앞에 얘기했던 이 두 가지 패러다임, 이 지각과 반응은 직무 스트레스를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 내가 반응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마누라가 속색이면 머리가 아프고요, 부장이 속색이면 배가 아프고 그러기 쉽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머리가 아픈 걸 보니까 우리 애가 수학을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그렇지 않아요. 반응은 지가 약한 대로 세게 돼 있어요. 지가 주로 배 아픈 사람 배가 아프고, 주로 우울한 사람 우울하고, 주로 술 처먹는 사람 술 처먹고, 뭘 하는지 간에,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는지 간에, 반응은 주로 굉장히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non-specific, 비특이적이라고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각이 어떻든 상관없이 반응은 지 원하는 대로 나간다는 건데, 요인이라는 것들이 좀 특별해요. 왜냐하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직무 스트레스죠. 직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직무 요인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사례관리자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월급 잘 안 받던 분들이 가시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 직장 문화, 조직 문화랑 관련돼서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가 이제 뭔지 아셔야 돼요. 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인들이라는 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직장에 다녔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내용과 관련돼서 한번 보자고요. 이런 모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저는 오늘 제 강의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강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불알 까야 돼요. 처음부터까지 계속 불알만 까면, 뭐 쉬지 않고 불알 까면은 사람들이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 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한, 왜냐하면 제 강의의 특징은 증거 있는 강의래요. 제 소리라기보다 세상에 벌어졌던 일들을 해석한 증거가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불화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려운 얘기 했습니까? 솔직히? 아니, 제가 이거를 아까 뭐 스미스 치즈 모델을 만약에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려면 여러분이 한 학기 수업을 해야 돼요. 대학원에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 거예요. 어려우셨어요? 안 어려우셨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오늘 강의 중에 딱 한 가지 어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카라생 모델이라고, 카라생 사람이래요. 카라생 모형이라는 건데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또 나름대로 쉽게, 아주 쉽게 이 카라생 모델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왜 와가지고 저 이상한 소리 하나 그러지 마시고 어려운 얘기 중에 딱 하나 내 나름대로 제가 쉽게 정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정말 고민하고 아주 진짜 그래서 만든 우리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단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공장에 다녀요. 공장에 다니는데 뭘 하냐면 나사를 조여요. 나사를 조입니다. 나사 조이는 공장. 그 뭐 있을 수 있죠. 우리 여군들 뭐 수출 여군 막 그러도 했던 여군들이 있었어요. 공장 나사를 돌리는. 나사를 돌리는데 더럽게 많이 돌려요. 나사를 이게 제일 많이 돌리면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부품이 나오는데 1초에 하나씩 나옵니다. 계속 오줌도 못 돌리고 계속 돌려야 돼. 일이 많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일이 많다. 직무 요구더라고요. 내가 일이 많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14개라 그랬나? 뭐 군인 다 따지고 뭐 하고 1초마다 나사를 돌려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직무 요구도가 높은 거예요. 직무 요구도가 높아요. 이쪽은 나사가 3시간에 하나 나와. 한 8시간 근무할 때 하나 나와. 요구도가 낮아야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딱 하나만 조이면 돼. 8시간 동안에. 그런데 참 재밌는 패러다임이 뭐냐면 이쪽은 뭐냐면 8시간 동안에 언제 나사가 나올지 몰라. 아까 CCTV 모니터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대구 지하철 문 열고 코 순간만 오줌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은 감옥 갔습니다. CCTV 모니터링 안 했다는 이유로. 감옥 갔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요 업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감옥 갔어요. 책임을 졌습니다. 8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돼요. 나사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제 나올지 몰라. 자율성이라고 해요. 업무, 직무 자율성. 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쏟아지면 그럼 어떻게 돼? 8시간 하면 8시간 딴 짓도 못해. 자, 물론 8시간 동안 1초에 하나씩 나오는 거에 비견할 건 안 되지만 결코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 좋은 직업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직무 요구는 낮아요. 굉장히 낮아. 업무 자율성은 되게 높아. 무슨 얘기일까요? 나사는 하나만 돌리는데 언제 조일지는 네 맘대로 결정해. 대단한 직업이죠. 신의 직장. 사실은 솔직히 제가 레지던트 할 때 의과대 교수, 제가 의과대 교수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 같았어요. 별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자기 마음대로 출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왔더니 그래서 제가 교수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더니 지금은 완전히
완전히 전혀 그렇지 않다. 저쪽에 가 있어요. 자율성은 높아요. 맞아. 자율성은 높아. 비교적 높아. 그러나 1초에 하나씩 조여야 돼. 전주까지 와서 강의를 해야 되더라고. 자, 직업의 4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게 카라생 모델이에요. 이해 가세요? 직장 중에 제일 더러운 직장 뭘까요? 요구도 더럽게 높으면서 자율성도 낮은 직업. 굉장히 많은 옛날 직업들이 있어요. 소위 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걸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자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요구도를 낮추려면 사실은 이게 돈 문제랑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고 더러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스트레스 관리해서 이 폼에서 이게 어디냐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분 오셨다고 하셨는데 경찰이나 뭐 이런 쪽들 소방대원 이런 분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저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를 굉장히 어차피 요구도 되게 높잖아요. 경찰 뭐 24시간 제 연구원 하나가 경찰이 됐어요. 제 심리학과 연구원이. 신기하죠? 왜냐하면 저걸 뽑았더라고. 심리요원. 그래서 경찰 심리요원을 받았는데 경찰을 똑같이 시키더라고. 뭐 가서 경찰학교 다니고. 근데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밤에 야간 순찰 6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하여튼 밤에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순찰 쳤다. 애가 죽으려고 해서 그때 그만두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구도가 되게 높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소방대원 요구도 얼마나 높겠어요? 경찰관 얼마나 높겠어요? 우리가 많은 요구도가 높다. 그러니까 자율성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직업은 어떤 걸 선택하고 싶어요? 많은 인간들이 요구도가 낮은 직업을 원해요. 요구도가 낮은 직업 중에도 자율성이 있어야 될까요?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당연히 높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뭐 신의 직장, 진짜 그런 직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자율성을 높이고 요구도는 굉장히 잡 디펜던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똑같이 요구도가 높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왜 의대가 성적이 조금 더 높으냐, 더 달라고 하느냐 하는 걸 보니까 자율성이 조금 높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높진 않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요구도에 디펜던트하지 말고 자율성을 가지고 디펜던트하고 내 직업을 디자인할 때 자율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카라생 모델이라고 하는 직무 스트레스가 아주 오래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만 갖고 다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율성을 낮추느냐라고 보면 대개 이제 팀장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팀원들 입장에서 보면 카라생 모델에 따라서 나의 요구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나의 자율성을 높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좋은 직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이나 부서장님 입장에서 보면 자율성을 높여주면 애들이 이거 요구도를 낮춰요. 일을 안 하면서 자율적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참 딜레마죠. 이걸 어느 적정 수준에서 맞추느냐가 잡 디자인에서 또 우리가 그 상사들은 얘네가 업무 요구도와 자율성을 어떻게 맞추느냐, 정말 황금 포인트를 맞추느냐가 사실은 그게 직무에서 디자인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 알면 한 학기 수업하십니다. 아셨죠? 굉장히 여러분 스위스 치즈 어디 가서 직무 스트레스에서 파란색 모형과 스위스 치즈 모형에 대해서 나랑 얘기할래? 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가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주광역은 됐습니다. 그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참 중요한 것들이 카라생 모형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카라생 모형은 공돌이 공순이 모형이에요. 컨베이어 벨트 조일 때 그게 맞아요. 그때 직장이 2개밖에 없거든. 일이 그러니까 자율성이냐 요구도가 있느냐, 많이 조이냐 적게 조이냐, 천천히 조이냐 빨리 조이냐밖에 없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직장밖에 없었으나 최근에 오니까 그런 직장하고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광역 직원이 계신다면 달라지실 거야. 이게 꼭 나사 조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자율성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되게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되게 자를 때 이런 거 하죠. 자를 때. 부서에서 오래 근무시켰는데 자를 때 되게 뭐 하는지 모르는 자리에 갖다 둡니다. 그럼 못 견디고 나가요. 근데 직장이 크면 은행 같은 데 그러죠. 은행 같은 데가 그러면 뭐 은행은 월급 많이 주니까 괜히 했다가 보직을 안 주는 거죠. 뭐 하는지 모르는 곳에 있으면 버티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내가 원래 가진 가치와 안 맞는 일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들면서 이제 사람들을 짜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무 스트레스라는 게 꼭 자율성과 요구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수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인간관계. 사실 이거는 아까 카라색 모형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이 많고 적고랑 상관없이 일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사람하고 할래요 하는 거는 카라색 모형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팀원들끼리 얘기하고 싶다. 나 저 부서 가면 죽을 것 같아. 그 부서 가면 일이 적은데 왜 안 가?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팀을 얼마나 좋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어떤 상사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자율성 요구들랑도 상관없이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거죠. 카라색 모형 이후에 굉장히 새로운 직장 모형 문화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도쯤 되면 사실은 포스트 카라색 이후에 모형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직무가 바뀌면서 뭐 전산으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참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참 놀랐는데요. 제가 우리 병원 간호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작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뭐가 제일 힘듭니 너? 제 생각은 의사와 관계 갈등이고 수간호사가 너무 갈구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난 환자 진상 보호자 만나면 너무 힘들어. 뭐 내가 일을 잘 몰라서 그래야겠더니 1등이 컴퓨터를 달아야 되는 게 너무 어렵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간호사가 저는 저 때 간호사는 컴퓨터를 쓰지 않은 이유가 없었거든요. 한 번도 컴퓨터 쓸 일이 없었던 수기로 다 쓰고. 근데 요즘 간호사는 컴퓨터 외에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한 몇십 년 사이에 직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업무가 새로운 업무 기술이 들어오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주가 되는 것들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이 만약에 직무에서 관리할 입장이 된다면 그 직장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않으면 개소리하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야. 너 간호사니까 의사가 힘들지 수간호사가 더 갈구지 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든 것들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직무 내용들을 갖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 정말 다르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안 좋은 직장이고를 딱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 가면 뭐 할까요 여러분들? 되게 좀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공급자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그죠? 약간 소비자세요. 직무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야 소비도 받긴 받아야 되겠다. 얼굴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직무 스트레스가 이 직장에 얼마나 많은가를 알고 싶으면 가장 좋은 방법을 볼 것 같아요. 설문지, 부서장과 인터뷰, 뭐 어떻게 신칭 인터뷰 뭐 하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정말 직장 스트레스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그동안 한 경험을 여러분하고 에서는 안 나눴는데 그래도 우리 정말 이 광역센터 센터장님과 우리 이성희 교수님이 진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한 김에 딱 한 가지, 이거 정말 한 가지. 이 직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딱 내가 20분 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5분. 뭔 줄 아세요? 직원 식당에서 정말 많이 얘기 많이 하는 직장은 괜찮은 직장. 가서 밥만 먹고 가면 직장 조진 거예요. 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가 많은 걸 얘기해줘요. 조직 문화, 그 다음에 그 여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어떤 걸 보느냐.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사실 이게 직장을 많이 다녀요. 강의도 많이 다니고 이런 뭐 서포트 이런 것도 있어서 많이 다니는데 제가 가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점심을 가능하면 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직원 식당에서 먹으려고 애를 써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좀 알아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